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화요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댁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시길 빌며 시작을 하겠습니다. 패널 6분 댁에도 그렇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또 그리고 저희 뉴스와이드에 지난주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국회 부의장 출연하셨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께서 또 어려운 걸음을 휴일인데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러시아 통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북한의 속내 우리 기자들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북한이 왜 이러는지 북한의 속내를 제대로 좀 알려주시길 기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남한, 북한, 미국 이렇게 난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등 또 전국 현안에 대한 송영길 의원의 시각 등등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계리 핵실험 폐기를 위해서 취재에 나섰던 우리 취재단이 지금 북한에 못 가고 있어요? 네. 지금 북한이 왜 이러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네. 마이크 폼페오가 평양 가서 김정은과 이야기가 잘 됐는데 존 볼턴의 여러 가지 언급과 또 네. 여러 가지로 좀 주변의 보수 강경파들을 의식한 그런 발언들이 영 북한으로서는 약간 뭔가 여기서 좀 제동을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이 코리아 패싱은 아니고요. 그 이제 태영호 공사 발언이나 이번에 맥선더 훈련 같이 겹치게 되면서 네. 저는 북한 내부에도 강경파의 목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네, 거기도. 거기도 거기서 사람 사는 데인데 보통 의견이 또. 마치 이게 우리가 항복을 해서 지금 항복문서 사인하는 거냐 이런 불만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북한 예. 내부에서. 예. 그래서 뭔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핵경제 병진 노선, 핵보유 강국임을 강력하게 홍보를 해왔는데 예. 갑자기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노동신문에 다 공개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폐쇄하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좀 혼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잘 이게 굴복한 게 아니라 이제 네. 핵을 완성해서 뭔가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한 지도자의 결단으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네. 막 압력을 놓고 폼페오도 저는 발언이 약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은데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든지. 저도 그 대목에서 조금 귀를 의심했어요. 영어를 잘못 번역을 했나? 우리가 지금 고기 먹고 말고 할 게 무슨 지금 중요한 일이라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므로써 워낙 고기를 좋아하나요? 좀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북이 계속했던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들 핵 개발을 한 이유도 정상적인 국가로 존중받고 싶다.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이 그 부분을 나왔잖아요. 건드렸다. 그런 아마 진통의 과정이 아닌가. 오늘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 가 계시는데 예. 여러 가지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힘들죠. 1박 4일인가요, 지금 일정이? 그렇습니다. 이제 가는 살인적인 비행기표, 오는 비행기표를 사고 일정인데 싶었는데. 잘 풀지 않으실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다른 분들도 이 북한 관련해서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고인수 것은 교수님.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는 말이 있는데 볼턴한테 그렇게 얻어맞고 왜 한국에다 우리 남한에다 분풀이를 하냐 이거예요. 네. 이미 기자들과 전문가 초청은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풍계리 그러니까 먼저 부를 때는 언제고. 했던 거고 네. 또 맥스선더 훈련 이번 그걸 또 트집을 잡았는데 예. 한미의 연례적인 훈련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도 양해를 문제 삼지 한다. 않겠다. 이해를 한다. 문제 삼지 않겠다 했다. 시작됐었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나 북한의 태도를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전략적인 협상은 전략적인 그런 노림수가 있다고는 보지만 도대체 저런 식의 그 약속을 혼신짝처럼 뒤집는 거. 지금까지 그래 왔어.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안 그러면 그럴 줄 앞으로도 과연 북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느냐. 김정은이 얘기한 것까지도 뒤집는 상황 속에서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려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좀. 그래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인천광역시장 때 북하고 축구 시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시도. 제가 권명까지 내일 이제 개막식에 참석하러 갔는데 우리 정부의 무슨 북한에 대한 어떤 발언 때문에 갑자기 개막식을 취소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북한 당국자 불러놓고
이래가지고 일하겠냐 당신들하고 이렇게 분통을 터뜨린 바가 있는데 참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 북한이라는 존재를 다뤄서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사회 룰로 같이 맞추기에는 지난한 인내심이 필요하고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하나 리비아식이라는 말을 쓰는 게 어리석다고 저는 보는 게 리비아는 사실 핵을 포기해서 가다피가 살해됐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왜 들먹였는지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제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크렘린에서 제가 러시아 특사라고 만났을 때 네. 푸틴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따로 끝나고 나서 한마디 이야기 하시더라고. 김정일을 자기가 직접 만났을 때 김정일이 그러더라. 리비아, 이라크를 보고 풀을 뜯어먹더라도 핵은 포기할 수 없다. 저렇게 절대 안 하겠다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건드린 거네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비아라식이라는 표현은 아예 안 쓰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 의원님 그러니까 기자들 아주 기다리는 거죠 지금 베이징에서. 예, 우리 지금 기자들.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지금 철수 일보 직전에 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 새벽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마쳐지고 난 다음에 예. 어떠한 보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25일까지니까 예. 예정된 게.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북쪽에서 지금 뭐 23부터 25일인데 빨리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해도 아침에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국은 26일 날 하면 또 어때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는 좀 구걸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 때에 정상이 만나서 합의를 한 내용이고 발표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인권 문제 이런 얘기는 일체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번에 거길 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꿀리고 구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좀 곤란하다. 그리고 이제는 적어도 그 뭐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좀 협상이 필요한 것들이야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합의된 내용과 관련해서 이행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송 의원님 견해는 저 어떠신지? 100% 동의입니다. 저는 거기서 구걸해서 그 취재하러 갈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쪽은 약간 야당 쪽좀 아니, 그쪽 인사인데요. 아니, 저는 정 의원은 아니, 그는 그거- 한나라당 의원 출신. 어차피 외신 기자들이 가니까 보도 다 될 텐데. 그렇죠. 우리 기자 네. 거기 가려고 구걸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요 이제 패널들 질문으로. 그 질문하시면서 뭐 궁금한 건 또 보태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1분 이내 질문하시고 한 1분 30초 이내 답변해서 이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람 교수님부터 시작하실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지금 남북 문제, 특히 뭐 북핵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돼 있습니다만, 네.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고공 지지율, 이 상당히 또 관심 중에 하나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과연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죠. 여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야당을 제대로 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하나의 협치의 대상으로 예. 받아주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또 비판적 여론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청와대 출장소 역할 정도에 지금 국한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오늘 모처럼 또 송영길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사실은 뭐 당내에서는 뭐 유력한 당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던데 예. 앞으로 새로운 중진으로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대화 관계 협치 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좀 풀어가실 계획인지 예, 예. 뭐이 부분에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주십시오. 저도 여당 2번을 해봤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여당 2번 해보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야당 2번 해보고 이제 5번째 여당 의원을 하게 되는데 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 간의 관계는 예. 우리 정태근 전 의원님도 계시지만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발생하는데. 일단 걸고 들어가시네요. 네. 대통령. 그래서 저는 2번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여당 경험을 하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고 예. 부족한 점이 뭐구나 해서 여러 가지 제가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은 제가 아무런 당 대표도 아니고 당직을 갖고 있지 않는 평의원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집권 여당의 존재감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을 인정하시네. 예, 야당도 사실이고 야당이 좀 잘해야 여당도 존재감이 같이 생기는데 야당 바쁜데요, 대표님부터.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여야는 어떻게 보면 같이 국회를 구성하는 중요 구성 교섭 단체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고 그리고 집권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와대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은 좀 이 집권 여당이 자기 존재감과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 의원님 어떠실래요? 저는 아까 제가 그 이번 기자단 구걸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 송 의원님이 흔쾌히 동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자세여야 지금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권당은 청와대와 더불어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야 되지만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 청와대를 또 견제를 해야 되는 역할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려면 보다 더 자신들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야당에 대해서는 포용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계속 공세일변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송 의원님 같은 분이 대표되시면 좀 더 야당을 포용하고 주는 게 있어야지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향의 국회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돼서 특검법을 여야 간에 합의하고 또 추경안도 처리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이번에 체포 동의안 부결된 것은 유감입니다. 사실. 네. 방탄소년단은 그건 뭐 지금 뭐 국위선양이라고 하지만 이 방탄의원단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부글부글 끓어요 지금. 받을 것 같아요. 그럼 한 가지 더 이번에 그 24일 날 개헌안 지금 상정하자고 그러는데요. 본회의 때.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의결정족서도 못 채우는데. 국회가 사실은 헌법을 위반한 게 이것만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매년 뭐 예산안 본회의 상정 늦어져서 처리하지요. 예를 들면 정부위원들 국회에 나와라고 그러는데 민정수석은 관행이니까 안 나온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거를 위원이니까 무조건 그 제적수도 채우지 못하는데 강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세균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내용을 우선 합의하고 그다음에 시기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글쎄, 그건 여야 원내대표가 좀 상의할 문제라고 보여지고 저는 아까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체포 동의안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실 헌법 저희가 44조에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회기 중에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사실 이게 국회가 동의를 해 주더라도 바로 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국민과 똑같이 받는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나 이게 부결된 걸 보고 저 너무 이게 좀 실망을 하고 국민들이 국회 전체를 어떻게 볼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은 뭐였죠? 질문이요? 질문은 잊어버리세요. 아니 질문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리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셔서 안 하는 걸 내셔가지고. 서 변호사로 갈까? 저는 이게 그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송인배 비서관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의원님은 이해가 되시냐 물어보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 4번을 만나서 200만 원, 100만 원씩 2번 받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게 뭐 그분이 주제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호프집에는 간담회 정도 갔는데 일단 이게 200만 원 받은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민정실에서 이걸 4월 달에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께는 전혀 보고를 안 하고 떠나기 직전에 미국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1비서관이면 정말 이게 부속 비서관이면 요직 중 요직인데 이걸 이게 대통령께 보고 안 했다는 게 믿기는지 했다면 이게 믿긴다면 이게 정당한지 보고 안 한 게 이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송인배 지금 이 비서관이 그때 당시에는 민간인이었고요. 5번이나 국회의원을 떨어져서 이게 소위 말하는 낙선 의원으로 크게 비중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청와대 그 1비서관이 될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요. 그때 소위 무슨 모임입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경공모. 경공모인가 거기 이 김경수를 만나기 위해서 경공모 회원 경남 회원 중에 한 사람한테 만남을 주선해라 해서 송인배를 만났다는 것이고요. 나는 그런 건 충분히 정치인이 나를 지지하는 네티즌이 만나고 싶다면 저도 만나는데 왜 안 만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저는 송인배가 무슨 돈을 줘가지고 뭔가 우리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사주한 것이라면 문제겠지만 아니 정치인을 초대해서 간담회에 와주었으니까 교통비나 거기 일종의 강연료 유사 강연료식으로 준 게 큰 문제인가? 그것도 돈 100만 원씩 2번 2회에 걸쳐 준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정실의 그 조사 보고 아니에요? 보고 늦어진 거? 그거는 지금 대통령께서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그거 사실
저도 북방경제위원장이지만 한번 대통령이 독대 보고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잡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구나 이게 엄청난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와대 근무 경력은 없습니다. 일단. 참고로 상당히 공격적인 패널들만 지금 질문하셨는데 차재원 교수로 가겠습니다. 예, 앞서 그제입니까? 예. 뭡니까? 의원들 체포동의안 어제 부결됐죠. 어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지가 아마 송 의원님께 그와 관련된 내용이 질문이 가 있을 겁니다. 근데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짧게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한다면 표 분석을 해보면 여당에서도 거의 한 20표 가까이 이탈이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염동열 의원이 가지고 있는 혐의 자체가 소위 말해서 강원랜드의 그 부정 채용에 관한 거 아닙니까? 공정한 사회,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했던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모토와 완전히 배반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내에서 이 부분에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드는 의문이고요. 이거는 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제작진이 제보고 좀 질문해달라고 부탁한 거고 제가 정말 송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 다음 건데 질문을 조정했다고 하세요. 질문을 저희가 뭘 하라 마라. 아니. 왜냐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이제 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건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께서는 상당히 지금 정치를 하신 지 꽤 오랜 세월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 총선 때 거의 이전부터 이 개항 그 보궐선거에 나오셔가지고 당선됐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는데 송영길 정치인 송영길 하면 딱 잡히는 이미지가 저는 솔직히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대통령 하면 민주화, 뭐 수평적 정권 교체, 노무현 대통령 하면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사람 사는 세상 이런 게 있다면 송영길 정치인 송영길 하면 딱 떠오르는 하나의 이 그 한 줄 평이라고 한다면 그걸 뭘로 이야기할 것인지 그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첫 번째는 저희가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바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냈고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의총을 열어서 자기 반성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 전체 본회의에서 이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 직전에 상대방에서는 2명의 의원이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일종의 변론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기 그다음에 변론. 당사자들이 나와서 자기 신상 발언을 통해 네. 왜 얼마나 억울한지 일종의 법적으로 말하면 최후 진술을 다 했어요. 근데 검사의 논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동료 의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당 사실 원내 부대표가 나가서 이것은 염동열과 지금 홍문종 두 의원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 국민과 동일한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예. 불체포 특권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과 검찰 측. 그렇죠. 검찰 측 입장에서 뭔가 나와 왜 얘기를 이 해야 체포 되는데. 동의안이 가결돼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그렇네요. 거죠. 그 과정이 없네요. 이게 서로 그게 그래서 같은 동료 의원 제 식구 감싸기 예. 이 방탄 의원단 여야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불신을 낳게 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유,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말해서 뭐 검찰 측에서 뭐 얘기해야 하나요? 국회의원들이 다 판단력이 있으신데 그거 듣는다고 그래도- 바꾸시겠어요? 그래도 다릅니다. 달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날 뭐 아침에 출근하는 딸내미의 눈방울이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이렇게 하면 막 가슴이 대단히 호소력이 있던데요. 그렇죠.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북방 경제로 상당히 이미지를 고쳐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러시아 특사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사실 상경대학을 나왔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쭉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학생운동 출신 정치인 중에 저는 가장 경제통이라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송영길 하면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도 제가 경기도 서울을 이기고 FDI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홍보하고 매니지메이킹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아서 예. 제가 지금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해서 거의 막 5조짜리 이런 큰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가 외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북방 경제가 성공하려고 하면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북한 문제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북방 경제 협력위원회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런 걸 잘 알려달라.
지금은 그렇습니다. 북방 경제는 사실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이죠.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또 가스관 도입들을 다 추진해 왔던 것인데 네. 왜 진행이 안 됐느냐? 말만 화려하게 하고 이것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었어요. 기획재정부는 너무 바쁩니다. 기획재정부가 1년에 한 번 경제개발부랑 한 번 회의하고 사진 찍고 나면 그러니까요. 누가 그걸 끝까지 챙기는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지든지 맞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 그런 총괄 조직으로 이 전담 조직을 만들었고요. 예. 시간이 많이 가서요. 차정 교수는 은근히 세 차례나 질문하시네요. 자기 홍보를 저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 다음에 김한기 변호사로 갑니다. 예, 저는 의원님께 좀 개인적인 걸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의원님께서는 386 소위 386 세대의 대표주자셨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어느새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소위 이제 586 이제 세대라고 하는데요. 그 386 그 당시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운동권 하셨던 그 학생들 주축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정치에 입문하셨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 지금도 뭐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민주당 내 이제 현직 의원도 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 386의 그 당시 정치에 입문하실 때 그 당시에 어떤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고 지금 이제 586이 되셨는데 그럼 이제 꼭 해결하고 싶은 좀 남은 과제는 이제 의원님 개인은 어떤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386에서 686 된 거 아니에요? 아직은 586을 하고 젊으세요? 나는 586을 하고 있습니다. 50대세요. 저 63년생입니다. 그래서 네,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때는 민주주의가 시대적 과제였다 한다면 역시 지금은 이제 이 분단의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쓴 책을 보면서 이 대통령의 그런 이 분단의 극복에 대한 의지와 꿈이 너무나 가슴에 다가와서 저 온몸으로 제가 대선 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예.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나 소중한 지금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계셔서 이 일을 잘 뒷받침해가지고 예. 분단의 문제를 극복해보는 게 큰 과제라고 봅니다. 제 아들이 이번에 군대 갔다 제대했는데 우리 무능한 이 기성세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들을 총을 쥐어주고 휴전선에 서로 마주보고 해서 상대방 쏘아 죽이면 잘했다고 훈장 달아주는 이런 비겁하고 무능한 이 분단 시대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된다. 예. 우리의 과제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마무리 질문해 주십시오. 뭐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으셔서 많은 일을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지만 아마 시청자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북방경제위원회가 뭐나 그런 조직이 있었나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대표적인 성과 하나 좀 제시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러시아, 중국, 뭐 우즈베키스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지금 약간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남북 관계의 경협이 얼만큼 시너지를 내면서 우리가 나아갈 건가. 그것이 우리 민족 또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블루오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지금 판문점 선언 1조도 대부분 경제협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방경제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좀 남북관계 경협에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실질적인 남북 그 경협이 가능한 분야를 어떤 분야를 꼽고 계시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9 브릿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금 가스 문제하고 철도, 전기 문제가 상당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야말반도에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든 쉐빙 LNG선 15척을 수주해서 지금 인도 중에 있는데요. 추가 15척을 지금 수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5조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요?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안 알려줬나요? 그러니까요. 많이 좀 홍보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러한 뜻을 제 메시지로 지금 전달을 했는데 중국의 개혁 개방의 토대가 주강 삼각 지역, 즉 홍콩, 심천, 광저우의 삼각 지역이 개혁 개방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홍콩의 역할을 인천이 담당하고 개성이 심천의 역할을 담당하고 해주가 광저우 역할, 황해도가 광동성의 역할을 담당해서 한강 삼각 지역의 클러스터를 통해 이게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는 에너지원이 되도록 해보자. 대단하겠는데요. 그리고 폼페오가 장관이 말한 대로 미국의 민간 자본이
투자되면 들어오고 투자하죠, 상호 그러면. 연결되고 그럼요. 강화도 영종도와 다리 연결되면 개성공단의 제품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예.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게 구상입니다. 아, 가슴 설레게 하는 구성인데. 네. 네. 그 김정은한테 이런 얘기가 제대로 들어가야 이게 USB를 통해 전달이 됐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전달을 하고. 패널들도 정보 취합에 좀 노력을 하셔야지 뭐 전혀 모른다고만 하시니까 오늘 빈수레가 요란한데 소리 없이 일만 하는 방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글쎄 저는 제가 좀 여기도 말씀하셨지만 일은 주거로 하는데 홍보하는데 제가 좀 굼떠가지고 오늘 제대로 홍보하세요. 시청자들께 오늘 저 출연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시청자들께 인사하신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인천광역시장 4년을 하면서 부도위기 인천을 정말 효과적으로 살려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일자리를 제가 만들어내고 인천의 산업 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만 했으면 알 수 없던 종합 행정 경험을 기초로 이번에 북방경제위원회 성과를 내서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오래 정치하셨는데 별 큰 사고를 안 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대로 시끄럽게 홍보가 되는데 묵묵히 일만 해오셨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휴일인데도 나와주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패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